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애미야, 오늘도 스산한데 오랜만에 추어탕 어떠냐? 그럴까요? 안 그래도 저도 오늘 그럴까 생각했는데 혹시 제 머릿속이라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 모양이다. 눈이 머니 좋은 점도 있구나. 그런 말 듣기 싫어요. 하지 마세요. 그래. 잠시만 기다리세요. 금방 할게요.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미꾸라지를 꺼내 믹서기에 갈기 시작하자 그 요란한 소리에 아이들이 일어나는 모양이네요. 요새 사춘기랍시고 저한테는 마냥 시큰둥한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할머니한테는 곰살 맞기만 합니다. 아침 인사를 하면서 다정하게 안아주기까지 하니 말입니다. 친할머니도 아닌데 어찌 저리 다정할 수 있는 건지 신기하기까지 해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한 거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요. 아이들이 할머니라고 부르는 저분은 사실 제게는 먼 친척 어르신이 됩니다. 예전에는 사모님이라고 불렀었죠. 아직도 가끔 사모님이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정말로 서운해하세요. 당신은 자기를 친딸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아닌 것 같다면서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비록 아직 엄마가 살아계시긴 해도 저 역시 사모님을 친엄마처럼 믿고 의지하고 지내거든요.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면서 같은 공간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는 사이인데요. 당장 저희 아이들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아니지만 저희 네 식구 누구보다 서로를 더 믿고 의지하며 잘 살아가려고 해요. 오늘은 이 기막힌 인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40대 중반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남편을 사고로 여의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며 어렵게 살아가던 여자예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제 두 번째 엄마세요. 두 번째 엄마는 당뇨로 인해 시력을 잃어버리셨답니다. 당뇨성 망막증이라는 병인데요. 병의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안 되는 병입니다. 참 암담하시겠지만 별로 개의치 않는 눈치세요. 눈을 잃은 대신 딸과 손자, 손녀를 얻었으니 그만하면 남는 장사 했다시는 분이시거든요. 워낙 얻으신 분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긍정적인 분이시기에 가능한 일일 거예요. 사모님이, 아니 엄마가 겪었던 일들이 여느 보통 사람이라면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거든요. 저도 그런 모습을 많이 배우고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 삶에 대해 많이 감사해야 하며 사는 중이에요. 사실 예전에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제가 책임져야 할 아이들이 있으니 내색은 안 했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하던 저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멀쩡하던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면서 제가 돈을 벌어 아이들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젊은 시절 옷가게에서 일해본 경험이 전부였던 여자를 받아줄 데가 어디 있을까요? 친정이 유복하기라도 했으면 사정이 나았겠지만 아쉽게도 저희 친정 형편 역시 저를 도와줄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이 일 저 일을 했지만 그렇게 번 돈으로는 두 아이 먹이는 것만으로도 벅찬 거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공부를 했어요. 요새 고령화 시대라잖아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여기저기 아픈 데가 늘 테고 그러면 그런 분들을 돌봐야 하는 분이 많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택한 것이 바로 요양보호사였답니다. 힘들긴 했지만 다행히 시험을 통과했고 자격증을 딸 수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학원에서는 시험만 통과하면 일자리는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막상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답니다.
가끔 요양원이나 다른 곳에서 파트타임식으로 나오는 일을 하다가 아는 친척의 주선으로 맡게 된 일이 바로 지금의 엄마, 그러니까 사모님과 사장님을 모시는 방문 요양보호사 일이었어요.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게다가 사장님은 제겐 먼 친척 아저씨가 된다는 것이 더 좋았어요. 친척이든 아니든 맡은 바 임무를 성심성의껏 수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래도 친척이라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물론 주변에서는 걱정을 하시기도 했어요. 사장님이 치매셨거든요. 주변 동료들이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뇌졸중 환자가 더 편하다고요. 치매 환자들은 워낙 변덕이 죽을 듯해 케어하기가 힘들다고 그랬거든요. 저도 대충은 알죠. 그래도 저희 아이들 키울 방법이 생겼으니 이것저것 따질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일은 제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일단 두 분이 너무 어지셨거든요. 사장님이 치매긴 해도 얌전한 축이셨어요. 게다가 먼 친척 조카뻘이니 더 배려해 주신 것도 맞고요. 그러나 가장 좋았던 것은 역시 사모님이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요. 저를 마치 딸처럼 대해주시니 저도 진짜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않아야 할 일조차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보통 요양보호사들은 환자 케어를 하는 게 맡은 일의 전부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라고 교육받고 현장에 투입되는 거니까요. 근데 전 그럴 수 없었어요. 말이 요양보호사지 실제로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해야만 했습니다. 음식 만들기부터 청소, 빨래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집이 돌아갈 수 없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사모님이 젊은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지병인 당뇨로 인해 시력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듣기로는 치료 방법이 없다더라고요.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가정 일을 다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그런 일을 하라면 질색을 할 겁니다. 자기가 받는 수당에 포함되지 않은 일이니까요. 근데 전 괜찮았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장님과 사모님이 저를 너무 배려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진짜 딸인 양 대해 주셨어요. 그런 분들이 제가 별도의 업무를 더 한다고 불평할 건 아니었죠. 정우애미야, 미안하다. 내가 눈이 이러니 음식을 할 수도 없고 대신에 그만큼 더 돈이라도 주고 싶은데 괜찮겠니? 또 그러신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그리고 돈은 지금 제가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 돈이면 저희 정은이 충분히 먹이고 입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계속 그러시면 저 진짜 화낼 거예요. 사모님은 언제나 그런 식이었어요. 자신의 시력 때문에 요양보호사인 제가 집안일을 하는 것에 대해 항상 미안해하시며 돈이라도 더 챙겨주신다셨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거든요. 아마 그래서일 거예요. 제가 일을 하고 한 1년이 흐른 후부터는 전 거의 딸인 듯 취급을 당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일을 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신들의 잃어버린 딸에 대한 애틋함을 저를 통해 해소하시려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두 분에게는 자식이 한 명 있었다더라고요. 저보다 3살 많은 분이셨는데 지금은 연락이 안 된대요. 사모님이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효연이는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매정한 것. 한번 연락이라도 해주지. 아무리 그러고 나갔어도 부모 자식의 연을 그리 끊을 수가 있어? 사장님과 사모님의 하나뿐인 따님은 15년 전에 아르헨티나로 떠났대요. 그것도 남자와 함께요. 이민을 간 거죠. 문제는 그 이민이 정상적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결혼을 하지 않았던 그분이 유부남과 바람이 났고
두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뒤 도망치듯 아르헨티나로 떠난 거였어요. 당연히 두 분과 의절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다는 게 사모님 말이었어요. 사모님 말대로 부모 자식이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 연락하실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겠지. 아유, 그 아이가 정우냄이 반만 닮았어도. 에이, 그건 아니다. 제가 예쁜 데가 어딨다고. 정우냄이가 왜? 예쁘지, 책임감 강하지. 게다가 음식도 잘하잖아. 내가 정우냄이 추어탕 먹고 다른 데서 추어탕을 못 먹는 걸. 정말 그러셨어요. 제 자랑 같지만 제가 손맛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드렸는데 그중 가장 좋아하시는 게 추어탕이었습니다. 사실 그걸 만드는 방법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미꾸라지나 다른 물고기를 갈아서 된장 넣고 이것저것 넣고 뚝딱 끓이면 되거든요. 거기에 국수 말아 먹으면 속이 뜨끈뜨끈해지는 음식이죠. 제 음식이라면 다 좋아하셨는데 특히 추어탕을 더 좋아하셨어요. 저로서는 감사할 일이죠. 아시잖아요. 음식 만드는 사람한테 최고의 칭찬은 그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거란 걸요. 두 분은 제 음식을 누구보다 맛있게 드셔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좋았고요. 당연히 정도 더 깊어진 게 사실입니다. 왜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은 식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저와 사장님, 사모님은 식구가 맞아요.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저희 아이들도 그 상에 같이 앉기도 했어요. 예전에 한번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두 분이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당신들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손자를 만난 기분이라면서요. 과할 만큼 용돈도 주시고 종종 오라시기까지 하셨답니다. 그때 이후 저희 아이들도 종종 집을 찾고 있어요. 그럴 때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저희들이 마치 진짜 가족인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하거든요. 냉정하게 보면 다들 불행한 사람들이죠. 하나 있는 자식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당신들 몸은 치매와 당뇨로 죽어가는 상황이고 저야 남편 없이 허덕이는 과부고 아이들은 아빠 없이 자라는 가난한 가정의 자식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밥을 먹는 상황인데도 다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기적 아닐까요? 그런 기적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만을 바랐답니다. 살다 보면 매번 느끼게 되는 거지만 하늘이 모든 소망을 다 들어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는 날들이 드문드문 이어지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일이 쉽지 않아졌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사장님의 치매가 점점 심해졌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오는 걸 좋아하시긴 하지만 사장님이 갈수록 제정신을 유지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아이들을 쉽게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게 싫으셨던 거죠. 그리고 사모님 시력도 날이 갈수록 나빠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하긴 했지만 점점 나빠지는 걸 막을 수는 없다고 그랬거든요. 덕분에 두 분의 기분이 바닥으로 내려 꽂혔죠. 항상 긍정적이시던 사모님도 그 즈음에는 많이 의기소침해 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정우내미가 진짜 고생이다. 여러 사람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가야 할 텐데. 가긴 어딜 가세요. 저랑 정은이랑 오래오래 사셔야죠. 나는 몰라도 바깥 양반 보기가 너무 힘들어. 갈 때 가더라도 나보다는 먼저 갔으면 좋겠어. 행여라도 내가 먼저 가면 저 사람 장례는 누가 치러주겠냐고. 자식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는데. 자꾸 그러실 거예요? 사람이 없긴 왜 없어요. 저도 있고 정은이랑 정은이도 있는데. 말만이라도 고맙네. 그래도 지금 패 끼치는 것도 미안한데 우리 장례까지 치러달랄 수는 없지.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했답니다. 사모님 말대로 사장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시긴 했어요. 사장님도 그 즈음엔 거의 시력을 잃다시피 하신 때라 집안에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으니 그런 걱정을 할 만도 했고요. 그럴수록 제가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라도 더 맛있는 거 챙겨드리려고도 했고 1시간이라도 더 말벗이 되어드리기도 했죠. 그리고 사모님 걱정 역시 제가 덜어드릴 각오였어요.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저라도 장례식을 치러드릴 생각이었거든요. 말로만 친부모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이 되었다는 뜻이랍니다. 그 즈음이었어요. 엄마가 빙판길을 걷다 넘어지셔서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생긴 게요. 나이 드신 분들이 낙상사고로 다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자칫 그 일로 목숨을 잃으실 수도 있는 사고거든요. 아빠가 없으니 저희 자식 중에 누군가는 엄마를 케어해야만 했답니다. 저랑 여동생 중에 하나여야 했는데 여동생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니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빼는 건 애초에 무리였죠.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역할을 해야만 했답니다. 그러려면 사장님과 사모님을 모시는 일을 당분간 멈춰야 했어요. 그게 너무 걱정이 됐지만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말이라고 당장 가봐야지. 우리 걱정은 마. 안 그래도 다녀오면 말하려고 했는데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눈치였어요. 최근 들어 그렇게 표정이 밝은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조금 달라졌을까요?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마침 여동생 전화가 와서 그걸 받느라고 이야기가 끊어진 탓이었어요. 죄송해요. 일단 병원에서 수술하고 집으로 모신대요. 제부가 모신다고는 하는데 저 바로 친정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열흘 정도 상황을 보려고요. 죄송해요. 그래도 너무 걱정은 마세요. 제가 아는 분한테 부탁했어요. 저보다 훨씬 경험 많으신 분이시니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 없는 동안에도 밥 잘 드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 어서 가봐.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어머니 잘 모셔. 그렇게 헤어졌답니다. 정신이 없었죠. 엄마를 돌보는 일은 요양보호사인 제게도 힘든 일이었답니다. 그래도 심하게 부러지지는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었죠. 엄마를 돌보는 와중에도 사장님과 사모님 걱정을 떨칠 수는 없었어요. 당연하죠. 언제부턴가는 두 분은 제게 부모님 같은 분이셨으니까요. 그래도 경험 많은 요양보호사님이 당분간 케어를 해주시기로 했으니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근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선생님, 두 분 모시는 거 편하죠? 말도 말어. 난 민 선생이 좋은 사람들이라길래 그런가 했는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은 치매가 심하셔서 그래도 사모님은 진짜 좋은 분이세요. 정말 어질고 배려심 많은 분이신데. 배려심이 많다고?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몰라. 게다가 왜 그리 바깥 외출은 잦은지. 민 선생이 그러지 않았어? 눈이 잘 안 보인다고. 그런 사람이 밖은 그렇게 잘 돌아다니나? 암튼 몰라. 빨리 민 선생 돌아와. 나 못하겠어. 당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이 까탈스럽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바깥 외출을 하신다는 말이 더 놀라웠습니다. 거의 시력을 상실한 터라 집안에서도 힘들어하시는 분이 외출을 하신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문득 그때 사모님이 하시려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이 말하셨던 그것 말입니다. 설마 연락이 끊어졌다던 따님이 오기라도 한 걸까요? 그래서 외출을 하시는 걸까요? 마음 같아선 당장 전화라도 해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먼저 말씀을 하지 않는데 괜히 물었다가 그게 아니면 실망하실 게 두려워 그럴 수도 없었답니다. 사실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있긴 하시지만 거의 쓰시지 않거든요.
제가 충전시켜 주지 않으면 항상 전원이 꺼져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전화했을 때도 전원이 꺼져 있기도 했고요. 답답하긴 했지만 며칠만 더 엄마를 케어하면 될 상황이었기에 일단은 궁금증을 누르고 엄마를 모시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중간중간 요양보호사님과 통화를 서너 차례 더 했지만 그때도 들리는 말은 똑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침내 제가 다시 사장님 집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간만에 뵙는 거라 설레기까지 했네요. 좋아하시는 추어탕 재료도 양손에 들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저 왔어요. 집은 고요했어요. 불과 보름 정도 흘렀을 뿐인데 이상하게 제가 알던 그 집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불은 꺼져 있고 사람은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서둘러 안방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사장님은 주무시고 계시더군요. 사모님은 안 보이셨고요. 집안 여기저기를 다 뒤졌지만 사모님은 정말 안 계셨습니다. 요양보호사님 말대로 집을 비우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이 어딜 간 걸까 싶더군요. 일단은 밀린 집안 일부터 처리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밀린 빨래도 돌리고 가져간 재료로 추어탕도 준비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일하고 나니 어느 순간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사모님이 들어오시는 거였어요. 정말 반갑더라고요. 사모님, 저 왔어요. 눈도 안 보이시는 분이 어딜 다녀오세요? 흠칫 놀라시더라고요. 그래. 그냥 저냥 다닐만 해. 화장하신 거예요? 보기 좋다. 제가 화장하라 그럴 때는 들은 척도 안 하시더니 어디 다녀오시는 거예요? 궁금해요. 말씀해 주세요. 오랜만에 뵈서일까요? 묻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저를 귀엽다시던 분이시라 더 오버하기도 했어요. 근데 반응이 이상했어요. 당연히 활짝 웃으시며 대답을 해주시던 분인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표정도 그랬고 대답도 그랬거든요. 뭐가 그렇게 궁금해. 나 피곤하니까 말 시키지 마. 그건 그렇고 이 냄새는 뭐야? 아유 비려. 추어탕이요. 사모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혹시 어디 몸 안 좋은 데 있으신 거예요? 안 좋긴 뭐가? 암튼 그건 그렇고 여기 좀 앉아봐. 정말 제가 알던 사모님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화장을 해서인지 얼굴도 좀 달라 보였고요. 무엇보다 그 행동이 너무 이상하셨거든요. 그러나 정작 그 다음 말이 저를 너무 놀라게 했어요. 내가 사정이 생겨서 이제 일 그만둬줬으면 해. 사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을 그만두라니요. 정말 무슨 일 있으세요? 사장님은 어쩌시고요? 아, 왜 이렇게 말이 많어. 그만두라면 그만둘 것이지. 돈은 정리해서 보낼 테니 당장 그만두라고. 그리고 나갈 때 저 추어탕인지 뭔지도 같이 들고 나가고. 아우, 역해서 못 참겠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며 자기 장례식까지 맡기려던 분이 하는 행동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이라도 더 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시니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겪으니 머릿속이 하얘지대요. 결국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사모님, 저 갈게요. 밥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시고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부모 같던 양반과 이별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였을 겁니다. 제 인사에도 아무런 대꾸가 없으셨어요. 그 보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싶어 오히려 걱정이 되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말씀이 없으시니 제가 알 수는 없었고요.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2년 가까이 제 집인 양 드나들었던 집을 나서는 심정은 그야말로 참혹했어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어서 더욱 그랬고요. 정말로 제가 그 집을 나서는 건 두 분이 모두 다 돌아가신 이유가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니 더 그랬을 겁니다. 졸지에 실업자가 되어버렸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일이야 찾으면 생길 테고 그간 모아둔 돈도 있으니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걱정한 건 오히려 너무도 달라진 사모님의 모습이었어요.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건데 그걸 모르니 답답할 밖에요.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 건가 싶다가도 그런 내색은 없었으니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오히려 좋은 일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던 분이 왜 그러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무엇이든 어쨌든 저는 고용된 사람에 불과하니 그만두라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선 안 되지만 솔직히 그게 많이 서운했어요. 전 제가 일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족에 가깝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건 사모님도 누누이 말하셨던 거고요. 그런 사람이 저를 마치 벌레 보듯 내친 것이니 서운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너무 답답했어요. 결국 엄마를 찾아가 속풀이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니? 그 어진 양반이 그런 말을 했다고? 나도 이해가 안 간다. 그냥 노인 변덕이라고 생각해. 몸이 아프면 하루에도 별 생각을 다 하거든. 나도 막상 이렇게 되니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 그러다가 또 연락 올 수도 있으니. 아무래도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의 말인지라 엄마의 말이 맞을 거라 생각했지만 답답함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정이 어쨌든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는 셈이니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의 오랜 친구인 미자 이모가 오셨어요. 엄마가 아파서 초등학교 동창회에 못 가셨거든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였어요. 이젠 다들 하나둘씩 떠날 때인가 보다. 6반에 반장이 있잖아. 그래 걔 얼마 전에 갔대. 다음 모임에는 누가 또 빠질지. 그러면서 모임 때의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모임 장소에서 찍은 사진인가 보더라고요. 다들 호호백발의 할머니, 할아버지였지만 엄마와 이모에겐 아직도 어린 시절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지나 봅니다. 이것 봐. 이 아저씨 기억나? 너 어릴 때 장난감 많이 사줬는데. 엄마가 보여주는 모임 사진을 보다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식당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아는 사람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어요. 서둘러 핸드폰의 사진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본 건가 해서요. 아니었어요. 엄마의 동창분들 뒤로 한 남녀가 앉아 있었는데요. 옆모습이긴 했지만 그건 분명히 사모님이었어요. 그 앞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고요.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사모님이 젊은 남자를 만날 이유가 없었어요. 갈수록 이상하다 싶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더 답답했답니다. 그렇게 사나흘 엄마와 뒹굴뒹굴하다 기분 전환이라도 할 겸해서 집 근처의 시장에 갔습니다. 반찬거리도 사고 구경도 할 겸 해서였죠. 시장은 역시 생동감이 넘쳤어요. 그러다 본 미꾸라지들, 그걸 보니 또 사모님이 떠오르대요. 참 좋아하셨는데 말이죠. 근데 그 좋아하는 추어탕을 갖다 버리라던 그 말이 여전히 미심쩍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싸움이 났는지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리지 뭡니까? 이런 걸 돈 받고 팔아요? 이것 봐, 벌레들이 붙어 있잖아.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아이고 사모님 눈도 좋으셔라. 나도 잘 안 보이는구먼. 근데요 그게 유기농이라서 그래요. 농약을 안 쳐서 벌레가 붙어 있는 거예요. 유기농 같은 소리 한다. 누가 모를 줄 알고? 실컷 농약 쳐서 키워놓고 시장에서 팔 땐 유기농인 것처럼 벌레 붙여놓는 거. 내가 눈이 좋았길래 봤지. 다른 사람이면 보지도 못했어 진짜.
싸움이 난 건 아니었어요. 다만 목소리가 드셌을 뿐이었지만요. 문제는 제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사모님이셨거든요. 화장이 짙고 제가 잘 모르는 옷을 입고 계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사모님의 얼굴을 착각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 순한 분이 상인을 잡고 드자비질을 하는 것도 놀라웠지만 정작 놀라웠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 입으로 자기 눈이 좋다고 말한 게 그거였어요. 실제로 보통 사람은 보지도 못할 벌레를 직접 발견한 게 그 증거였고요. 사모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셨거든요. 이젠 거의 시력이 남아있지 않으시니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지더군요. 그 상황이 무언지 이해가 안 가서요. 그 순간 추어탕이 떠올랐습니다. 평소 그렇게 좋아하시던 추어탕을 비리다고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더해보니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지 뭡니까? 생긴 건 분명히 사모님이었는데 하는 행동은 사모님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한바탕 드자비질을 마치고 자리를 옮기는 사모님을 반사적으로 따라갔습니다. 다행인 건 제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썼던 거였어요. 저를 몰라보실 거란 생각이 드니 큰 어려움 없이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아닌 말로 미행을 하게 된 셈인데 그게 참 심장 떨리는 일이었어요. 한 몇 분 걷다가 사모님이 손을 번쩍 드시대요. 아무래도 일행이 있는 눈치였습니다. 아들, 여기. 넌 뭐하느라 이제 와?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모님의 표정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사모님에겐 아들이 없거든요. 하나 있는 딸과 연락이 끊긴 걸 슬퍼하시던 분이 아들이라뇨. 혹시 그냥 아는 청년을 그렇게 부르는 건가 생각해봤지만 그러기엔 그 말투나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계속 귀를 세웠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들어야 했으니까요. 아, 진짜 어떡해. 그 옆편 내 눈이 안 보이는 거지 말도 못하는 건 아니잖아. 밥 먹으라고 제갈 물려줬더니 난리 치잖아. 이러다 우리 진짜 들켜. 안 그래도 하도 시끄러우니까 옆집 사람이 이상하게 보는 눈치인데. 그 옆편 내가 뭐야. 그래도 네 이모인데. 하긴 그렇다. 아이, 나 진짜 알면서도 놀라.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생긴 거지? 당연하지. 쌍둥이가 괜히 쌍둥이일까. 암튼 그래서 다시 입 물리고 온 거지? 입만 물린다고 되나? 몸도 묶었지. 그래도 안심이 안 돼. 빨리 가봐야 해. 혹시 난동 부려서 경찰이라도 오면. 그래. 암튼 조금만 더 기다려. 그게 벌써 며칠이야. 통장 비밀번호 알아내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그러니 치매지. 자기 이름도 모르는데 통장 비밀번호를 기억하겠니? 그럼 어떡해. 엄마가 집을 팔 수는 없잖아. 통장에 있는 돈이라도 빼내야지. 집을 왜 못 팔어? 내가 집주인 아내인걸. 안 그래도 부동산에 집 내놨어. 금매로 내놨으니 금세 나갈 거야. 그러면 우린 한몫 잡는 거지. 몰라. 엄마가 서둘러. 일단 가자. 그 여자 지켜야지. 엄마는 방학동 가야지. 집 보러 올지도 모르니까. 혹시 엄마 의심하는 사람 없어? 아무리 쌍둥이라도 주변 사람은 알 수도 있잖아. 주변 사람이 어딨겠니? 하나 있는 자식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는 걸. 근데 지난번에 봤을 때 딸처럼 생각하는 여자 있다지 않았어? 뭐 요양보호사인가 하는 그 여자. 그 여자는. 그 여자? 바로 잘랐지. 네 말대로 2년 가까이 봐왔다는데 혹시 눈치채면 안 되잖아. 잘했어. 이제 그만 가. 나도 가봐야 돼.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주변 소음 때문에 중간중간 대화를 놓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웬만한 건 다 들었답니다.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군요. 마치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제가 직접 본 것이니 안 믿을 도리도 없었습니다. 잠시 넋을 놓는 통에 큰 실수를 해버렸어요.
그 청년이라는 작자가 시장 한켠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가버렸거든요. 그걸 보니 제가 실수를 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이야기대로라면 사모님을 어딘가에 가둬놓고 있다는 뜻이었는데요. 그걸 알려면 그 청년을 따라가야 했던 거였어요. 근데 제 몸이 미쳐 반응을 못한 거였답니다. 세상에 저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너무 놀라웠기 때문이었어요. 당장 경찰에 갈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망설여지더군요. 제가 들은 게 정말 진짜인가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 제가 잘못한 거라면 전 천하에 둘도 없는 미친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좀 더 신중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 뒤척였답니다. 몇 번을 생각하고 생각했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는 분명히 사모님의 쌍둥이 여동생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였어요. 사모님이 뭔가 좋은 소식이 있다는 투로 말했던 게 쌍둥이 여동생 일은 아니었을까 싶대요. 그거라면 말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집 청소를 하다 우연히 본 옛날 앨범에서 사진 한 장을 봤답니다. 너무 낡고 오래된 사진이어서 정확하진 않았지만 사모님과 똑 닮은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어요. 물어본다 하다가 다른 일로 깜빡하고 넘어갔던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때 그 사진이 쌍둥이 여동생과 찍은 사진이 아닐까 싶어지대요. 밤새 한숨 못 자고 사모님 일만 생각했어요. 아무리 꿰어 맞춰봐도 지금 방학동 집에 있는 사모님이 진짜가 아니란 결론밖에 안 나오더군요. 물론 그걸 경찰에 신고하는 건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가서 사모님의 쌍둥이 여동생이 사모님을 납치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어느 사람이 믿어주겠어요. 더군다나 저는 자식이나 형제도 아닌 일개 일하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증거를 찾으려면 사모님, 그러니까 가짜인 게 분명한 그 여자를 따라 붙어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엄마를 돌볼 때 잠시 일을 해주셨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사모님의 잦은 외출을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분명히 또 나올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방학동 집 앞에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던 이유였습니다. 두어 시간이 지나도록 열리지 않는 문을 보며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 내가 정상적이지 않을 거란 생각에서부터 만약에 내 상상이 사실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까지 온갖 잡생각들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더니 사모님이 나오시더군요. 역시나 요란한 화장과 그만큼이나 요란한 옷을 걸친 사모님이 집을 나오길래 따라 붙었어요. 시장에서 한 것처럼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다 가린 채로요. 한번 해봤다고 어제처럼 막 떨리진 않더라고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것처럼 거리를 두고 조심조심 따라갔어요. 이대로라면 금세 증거를 잡을 수 있겠다는 어리석은 생각도 잠시였어요. 사모님이 지나는 택시를 잡더니 바로 타지 뭡니까? 사실 그것까진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아는 사모님이라면 설사 외출을 해도 버스를 타실 분이셨으니까요.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사모님이 가짜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얼굴을 보면 반사적으로 사모님일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였어요. 사모님이 할 법한 행동을 떠올린 거였고요. 덕분에 멀어져가는 택시를 바라만 봐야 했어요. 졸지에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다른 택시라도 있으면 탔겠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택시조차 없었고요. 그렇게 첫날의 야심찬 미행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바보같이 왜 그 생각을 못한 건지 그렇게 한번 실패를 겪고 나니 덤벙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더 커졌답니다. 문제는 다음에 또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결국 필요한 건 차였지만 제겐 면허도 없었고 당연히 차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주변에 차도 있으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제 생각을 들어줄 리가 누가 있을까 고민했죠.
바로 떠오르는 게 사촌 동생이었답니다. 당시 대학 근처에서 식당을 하고 있던 동생이라면 제 말을 믿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저를 잘 따르던 아이였으니까요. 근데 그런 동생조차도 반신반의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일이 가능하냐면서요. 동생조차 안 믿는 일을 경찰에 말했다면 전 정말 큰 창피를 당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나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아이, 쌍둥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어? 누나를 딸처럼 여기시는 분이라면 자기 얘기 충분히 할 만한데 내가 누나를 못 믿는 게 아니라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알아. 그래서 너한테 말하는 거잖아. 안 그랬으면 벌써 경찰에 갔지.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나 도와줘. 내가 틀린 거면 욕 몇 마디로 끝나고 말 일이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그럼 사모님이 어딘가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뜻이라고. 그렇게 둘 순 없어. 제발 민진홍, 누나 한 번만 도와줘라.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나 몰라라 할 동생이 아니었어요. 결국 동생은 생업을 뒷전으로 한 채 저를 따라 나섰답니다. 제가 너무 간절해 보이니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첫날은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방학동 대문이 열리지 않았으니까요. 하루만, 내일 하루만 더 해보고 안 되면 더 부탁 안 할게. 그렇게 시작된 미행 이틀차, 그래도 하늘이 무심하시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기다린 지 1시간 정도 됐을 때 사모님이 나오셨거든요. 그러더니 역시 택시를 탔어요. 미행이란 게 참 쉽지 않더군요. 중간중간 신호도 있고 하니 놓칠 위험도 많았고요. 그나마 동생이 운전을 잘하니 어찌어찌 따라 붙었어요. 그렇게 10여 분 정도 달려 도착한 동네에서 택시가 멈추었고요. 사모님은 조그만 빌라로 내려가시대요. 익숙한 듯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고 20여 분이 흘렀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 뛰어가고 싶었지만 사실 제가 그 집에 들어설 권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찌할까 망설일 때였어요. 보다 못한 동생이 차문을 열었습니다. 어쩌게? 어쩌긴 뭐라도 해봐야지. 하루 종일 기다릴 거야. 그건 아니지만. 기다려봐. 누나는 내 뒤에 있다가 상황만 확인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성큼성큼 걷는 동생의 뒤를 따르는데 심장이 왜 이리 뛰는지요. 제 심장 소리가 그렇게 크다는 걸 처음 알 정도였어요. 배달 왔습니다. 식당을 하는 사람이니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문을 연다는 걸 모르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전 꿈에도 생각 못한 방법이었어요. 배달시킨 적 없는데요. 말은 그러면서도 문은 열더군요. 분명히 시장에서 본 그 남자였습니다. 그 뒤로 보이는 사모님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사모님이 있었고요. 제가 들은 모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문을 박차고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뭐야? 아이, 당신 미쳤어? 사모님, 정우냄이니? 정우냄이야? 사모님! 제가 들어가는 것과 거의 동시에 동생이 뒤를 따랐습니다. 청년이 막으려고 했지만 애당초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동생이 한 덩치 하는 애였거든요. 어릴 때는 운동도 많이 했고요. 그러니 그 비리비리한 청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죠. 뭐야, 당신 누구야? 지금 뭐 하는 건데? 저를 이미 본 적이 있음에도 누구인지조차도 모르더라고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정우냄이 맞구나. 애미야, 나 좀 살려다오. 사모님이 토하는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에 순간 울컥하더군요. 저 여린 양반이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저런 목소리를 다 낼까 싶어서였어요. 언제나 차분한 목소리로 느릿느릿 말하던 분이셨는걸요. 진홍아, 경찰에 신고해, 빨리. 이것들이 진짜 미쳤나? 청년이 동생을 말리려고 해보았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동생은 다부진 아이였습니다. 오히려 청년이 바닥에 나뒹굴었거든요. 그래도 신고는 못했어요. 아니, 안 돼. 신고는 안 돼. 너무도 다급한 사모님의 말에 동생이 주춤했습니다. 왜요?
저 사람들 사모님 납치하고 감금한 건데요. 그래도 안 돼, 애미야. 잠시만. 그래도 동기간에 정이란 게 있었나 봐요. 사모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상대를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게 화근이었어요. 사모님의 동생의 아들이라던 청년이 갑자기 뛰쳐나갔답니다. 보나마나 도망을 친 거겠죠. 자기 힘으로는 동생의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아니 자기 엄마도 버려두고 도망을 갔답니다. 남은 건 사모님의 여동생과 저희뿐이었어요. 청년이 도망치니 동생이 잡으러 가겠다고 했지만 제가 막았어요. 중요한 건 그 청년을 잡는 게 아니라 사모님을 구하는 거였으니까요. 사모님, 괜찮죠? 정말 괜찮으시죠? 말을 하는데 왜 그리 눈물이 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모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제 목소리에 울음이 섞인 걸 눈치채셨는지 오히려 저를 달래주시지 뭡니까?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저를 걱정하는 이런 분을 납치한 사람들이 더 미워졌어요. 나 괜찮아. 애미는 어떻게 알고. 사모님은 지금 상황이 잘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하긴 저조차도 믿기지 않는 상황이니 사모님은 오죽하셨을까요? 그러나 이야기는 나중이었습니다. 당신 뭐예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리 알아요. 애미야, 그러지 마라. 저 아이 내 동생이야. 쌍둥이 동생. 내게 남은 유일한 핏줄이라고. 아무리 잘못했어도 쟤를 경찰에 넘길 순 없다. 사모님, 그랬다가 또 나쁜 짓 하면요. 그럼 제가 절 원망하게 될 거예요. 한 번 나쁜 짓 한 사람이 두 번 나쁜 짓 안 할까요? 제발 경찰에 신고해요. 네? 언니, 나 좀 살려줘요. 내가 잠깐 돈에 눈이 멀었어요. 약속해요. 나 놓아주면 이제 두 번 다시 언니 앞에 안 나타날게. 응? 절대로 안 그러겠다고 말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살다 보니 좋은 사람 못지않게 나쁜 사람들도 많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한번 용서를 해주면 그 용서를 악용하는 게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한 거였어요. 그럼에도 좀처럼 사모님은 결정을 내리시지 못했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뿐인 자식과도 연락이 끊겼고 이젠 하나 남은 유일한 혈육을 자신의 손으로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으셨을 거니까요. 결국 최후의 결정은 사모님이 해야 했어요. 피해를 입은 것도 사모님이고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자신의 여동생이기도 하니까요. 용서해달라는 여동생과 경찰을 부르겠다는 저 사이에서 한동안 생각을 이어가시던 사모님이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 어찌 보면 현명한 결정 같지만 저로선 절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결정이었답니다. 순영아, 잘 들어. 이걸로 우리 인연은 끊어진 거다. 너 잘 돌보라는 아버지 유언만 아니었다면 지금 당장 신고했을 거야. 결국 신고를 안 하시겠다는 말이었죠. 여동생분의 얼굴에 화색이 돌대요. 고마워 언니. 진짜 고마워. 더 들어. 그래도 네가 죄를 저지른 건 사실이야. 정우냄이 나한테는 딸 같은 사람이야. 아무도 안 챙기는 나를 위해 이런 짓까지 한 사람이야. 세상에 또 누가 그러겠니? 그러니 정우냄이 말도 모른 척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어쩌겠다고. 신고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신고할 거야. 언니, 대신에 네가 여길 나가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신고할 거야. 일주일이면 네가 숨기에는 충분하지 않니? 너 예전에도 그랬잖아. 내 말 안 듣고 집 나가서 수십 년을 숨어 사내잖니. 그러니 가. 그리고 나타나지 마. 내 주변에서 다시 서성이면 잡힐 테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세월의 지혜였을까요?
사모님은 동생과 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셨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대단하기만 했어요. 조금 아쉽긴 했지만 사모님 말대로 신고를 해놓으면 두 번 다시는 사모님 주변을 알짱거리지는 못할 테니까요. 죄를 짓고 벌을 받지 않는 건 아쉽지만 제 입장에서는 사모님이 무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신고가 들어간 이상 수사를 하면 언젠가는 잡히기도 할 거고요. 설령 안 잡힌다 해도 평생 경찰에 잡힌 걸 두려워하며 사는 게 어쩌면 더 큰 벌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이제 가. 고마워 언니. 끝까지 잘 살라는 말은 하지 않더군요. 저런 사람을 동생이라고 아끼는 사모님이 대단한 동시에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해줘야 할 사람이 자신의 뒤통수를 쳤으니 정말 슬프실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내색을 안 하셨어요. 그보다는 저를 안으시는 게 먼저셨거든요. 어떻게 왔어?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바보같이.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모님을 안으니 그제서야 몸이 떨렸거든요. 괜찮으신 거 맞죠? 정말 괜찮으신 거죠? 그래, 괜찮아. 애미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안 괜찮을 리가 없잖아. 저희 집으로 가요. 아니, 병원부터 가요. 됐다. 아픈 데도 없는데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어서.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걱정된 마음에 병원에 가자고 부탁드렸지만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셨답니다. 사모님이 사장님을 다시 보고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어쩌면 사모님은 두 번 다시 사장님을 못 볼지 모른다고 생각하신 건지도 모르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 악독한 사람을 용서한 사모님이 조금은 못마땅했지만 사모님은 그날 이후 두 번 다시 여동생에 관한 말씀은 하지 않으셨답니다. 저도 그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고요. 떠올려봐야 아픈 기억일 것 같아서요. 사모님의 귀환 이후 예전과 같은 생활이 이어졌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 있지만 그것만 빼면 똑같은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제 두 아이들이 방학동 집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달라진 하나였어요. 처음에 사모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당연히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애미야, 나 부탁이 있다. 네가 꼭 들어줬으면 한다. 네, 말씀하세요. 너랑 아이들 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안 될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으로 들어오라뇨. 말 그대로야. 너랑 정은이가 이 집으로 이사를 오는 거지. 네? 어떻게 그래요? 안 될 게 뭐 있니? 이 큰 집에서 늙은이 둘 사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 어차피 2층은 다 비어 있는데 너희들이 2층을 쓰면 되지. 안 돼요. 저희 예뻐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에 폐까지 끼칠 수는 없어요. 폐라니. 폐는 나랑 바깥 양반이 끼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거 오래 생각한 거야. 바깥 양반 정신 멀쩡할 때도 그러고 싶어 했고 니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여기도 사람 사는 집 같을 거고 2층은 따님 공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비워놓으신 거고. 그랬지. 내 자식 쓰라고 놔둔 곳 맞다. 근데 이젠 안 그러려고. 내 자식은 그놈이 아니라 너랑 정은이인 게 맞으니까. 몇 번 더 실랑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모님이 물러서질 않으셨어요. 사실 사모님이 그 말을 하신 이유도 알아요. 저희가 사는 조그만 빌라 전세 기간이 끝났거든요. 얼마 안 되는 전세금이지만 계약 만료와 함께 2천을 더 올려달라더라고요. 여기저기 긁어모으면 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부담이 커서 지나는 말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즈음에 못할 말이 없는 사이였으니 당연히 했답니다.
물론 어떻게 해주십사 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달랐었나 봐요. 그 말을 들은 이후 당신이 저를 도울 여러 방법을 생각했을 테고 그 끝에 나온 결정이 저희를 자신의 집에 들이는 거였을 겁니다. 저 그 정도 능력 돼요. 그간 열심히 모아서 그 돈 있어요. 왜 이리 멍청하니? 누가 그 돈 없다고 그래? 내가 외로워서 그런다. 니들이 와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 너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는 걸 왜 몰라?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결국 저희는 전셋집을 정리하고 방학동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각자 방이 생겼다며 방방 뛰었거든요. 할머니, 이거 제 방 맞죠? 그래, 네 방 맞다. 아니다. 이 집이 다 네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 집이 왜 정훈이 건데요? 정훈이 건 맞지. 저 사람이랑 나 죽고 나면 정훈이 줄 거다. 사모님, 또 내가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되니? 죄송해요. 입에 붙어서. 아무튼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저희 들어와서 살게 해주시는 것만도 너무 죄송한데요. 그래,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그건 나 죽고 생각해도 되니까. 아무튼 좋다. 이렇게 집안이 들썩들썩하니. 우리 이사했으니 짜장면이나 시켜 먹자. 그렇게 저희 5 식구가 진짜 식구가 되었습니다. 때론 김치찌개 냄새가 집을 뒤감았고 또 때론 추어탕일 때도 있었어요. 하루하루 뭘 먹을까 고민하며 사는 삶이 이리도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슬픔이 아주 없던 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집에 들어오고 1년 뒤에 사장님이 세상을 뜨셨거든요. 슬펐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였답니다. 그리고 상주는 정훈이가 의젓하게 해냈고요. 사모님, 아니 엄마가 그걸 보며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사람이 그리 많이 찾아와 주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3일 내내 여러분들이 오셔서 사장님의 마지막을 기려주셨어요. 내가 상가라면 소식군데 다녀봤지만 상가에서 추어탕이 나오는 건 처음이요. 그렇지. 그래도 맛은 좋구만. 흔한 육개장이 아니라서 더 좋은걸. 떠난 양반이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이래. 뭐 의미도 있고 하니 좋은 것 같아. 네, 사장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제가 정성을 담아 추어탕을 끓였답니다. 그걸 오시는 조문객들에게도 나눠드렸고요. 저도 엄마도 다 그러길 원했어요. 그렇게 사장님을 보내드린 이후 저희는 진짜 가족으로서의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젠 엄마가 완전히 앞을 못 보시게 됐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엄마의 눈이 되고 저희 아이들이 할머니의 팔다리가 되어서 잘 살고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가능하시면 저희 식구들 항상 행복하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 기도에 어울리게 더 잘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엔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살만한 거겠죠.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